수업은 호흡을 하는 농산물의 저장 원리 및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살균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 저장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하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채소나 이제 과실을 의미하는 거죠. 얘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나 과실을 수확한 이후에도 이런 호흡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호흡작용을 통해서 이제 성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신선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무게가 감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채소나 과실을 절단한다든가 껍질을 벗게 되면 이미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공식품의 저장 원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호흡을 한 농산물은 호흡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성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호흡한 농산물의 경우 저장성을 확보할 것인가, 즉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저장성을 길게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호흡의 속도입니다. 호흡 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호흡을 못하도록 비닐 봉지에 넣고 확 밀봉을 시켜버리면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명력을 잃어서 결국은 다 그 변질이 쉽게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산소의 공급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결국 호흡을 하는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에 해당되겠죠. 즉 호흡 속도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그 호흡 속도, 호흡 작용에 관여하는 인자는 크게 온도, 습도, 공기 조성비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농산물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 호흡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 습도, 공기 조성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온도 조건을 보면 0도씨에서 호흡 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최저죠, 최저 호흡 속도가. 채소나 과실의 빈결점 이하, 즉 마이너스 온도에 보관하되면 얼기 때문에 채소나 과실은 생명력을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가공식품과 같은 그러한 저장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기 전의 상태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0도씨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러한 호흡 속도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그 좋은 조건이죠. 여러분들 과일 채소를 사가지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그 호흡을 하는 농산물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복숭아 또는 뭐 마늘 또 당근, 호박을 구입한 다음에 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저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즉 호흡 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늘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예가 있습니다. 예. 열대라든가 아열대이란 그 농산물의 경우는 영도시에 보관하게 되면 얘들은 칠링인절이라는 냉해를 입습니다. 냉해. 그 열대, 아열대 농산물, 채소나 과실은 뜨거운 지역에서 재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영도시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품질이 손상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대나 아열대 농산물의 경우는 영도시에 보관했을 때 냉해를 입어서 품질이 급격하게 손상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강이라든가 고구마, 바나나 이와 같은 그 농산물의 경우는 영도시에 보관해서는 냉해를 입습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 상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영도시에 보관하게 되면 색깔이 변질이 되고 조직이 물컹거리는 이러한 품질 손상을 있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 상온에 보관해야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조직이 물컹거리고 그 조직감이 많이 상실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냉해라고 하는데 이 냉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온도, 냉장 온도에서 발생을 하고 냉동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폐해를 우리가 냉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리학적,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표면에 어떤 그 부종이 생긴다든가, 색깔이 변화한다든가, 내부의 조직감이 이제 붕괴된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익지 않는 미성수 상태로 보관이 된다든가, 또 장애가 일어난다든가, 시들시들한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향기 성분이 손실된다든가, 또 쉽게 썩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칠링 인절이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이러한 냉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냉해를 입기 쉬운 열대 또는 아열대 농산물을 냉장 온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뭐 한 13도씨 그래서 상온에 보관하는 게 이상적이고 고구마도 약 13도씨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생강은 10도씨 그 생강, 고구마, 바나나 이런 것들은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냉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 이 냉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화학적인 처리라든가 호르몬성 조절 또 공기 조성비를 조절한다든가 어떤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이런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잘 읽어보시고 칠링 인절이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흡 속도를 이렇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온도라고 얘기를 했죠. 온도를 0도씨에다가 이런 호흡한 농산물을 보관했을 때 호흡 속도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런 신선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습도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습도를 낮춰주면 호흡 속도는 저하되기 때문에 호흡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습도가 너무 낮으면 이 무게 감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습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상대 습도가 80 내지 85% 정도 되는 것이 무게 감량을 생각했을 때 호흡 습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기 조성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의 조성비를 보게 되면 질소가 대략적으로 78.1%가 되죠. 알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대략적으로 21%. 여러분들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반올림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0.0, 반올림은 0.04 정도가 이산화탄소에 해당되죠. 최적비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중량비로 봤을 때는 약간 달라지지만 전체적인 그런 최적비를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공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호흡한 농산물은 이 산소가 공기 중에 많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호흡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산소 농도를 낮춰주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을 높여주게 되면 호흡에 필요한 산소 농도가 낮아짐으로써 호흡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호흡한 농산물의 호흡 속도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호흡 속도를 낮춰주게 되면 그만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호흡한 농산물에 있어서는 이 공기 조성비를 달리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CA 저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CA 저장. 영어로는 controlled 그러니까 조절된 공기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즉 공기 조성비를 달리해서 어떠한 공기 조성비를 달리하느냐, 산소의 농도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그 낮춰진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높임으로써 결국은 호흡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호흡을 전혀 못하게 해버리면 질식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한 농산물의 퀄리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고, 호흡 습도를 낮춰줌으로써 신선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어디까지 낮춰주느냐, 2 내지 3%까지 낮춰주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2 내지 5%로
많이 늘려주는 거죠. 약 10분의 1 정도로 산소 농도를 낮춰주고 이산화탄소는 대략적으로 100배 정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자, 산소 농도는 10분의 1로 낮춰주는 조작을 거치고 이산화탄소는 약 100배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결국은 호흡한 농산물의 호흡 속도를 낮추어주게 되면 호흡한 농산물, 채소나 과실의 신선도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높임으로써 호흡 속도를 낮춰줌으로써 신선도를 결국은 증가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공기 조성비만 달리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조건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공기 조성비를 산소 농도는 10분의 1 낮춰주고 이산화탄소는 100배 높여준 상태에서 0도씨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러한 공기 조성비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느냐? 구체적 방법론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그 공간 내에 이 공간이라는 것은 뭐 저장실이죠. 공간 내에 이 공기 조성비를 조절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뭐 이제 설치 비용이 상당히 좀 들어가겠죠. 온도를 낮춰주고 공기 조성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대규모 저장 창고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과일 채소를 왁스 처리한다든가 뭐 사과라든가 감 같은 경우 코팅해 버리는 거죠. 왁스로. 그럼 아무래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들어 마시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기 호흡 속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왁스 처리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플라스틱 필름에다가 채소 과실을 포장하는 방법이에요. 포장을 하게 되면 너무 완벽하게 해버리면 지식사가 일어나겠지만 어느 정도 산소가 통과할 수, 공기가 좀 이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 포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소 농도는 감소하고 이러한 호반 농산물이 산소를 들어 마시고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 가지고 호흡 속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반 농산물의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온도를 냉장 온도로 보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상대 습도를 80 내지 85%로 맞춰주고, 세 번째는 공기 조성비를 조절함으로써 호반 농산물의 저장 기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과실 채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 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이러한 과실 채소가 있는 반면에 호흡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러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과실 채소를 보관했을 때 어느 일정한 순간에 호흡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호흡률 급상률이라고 합니다. 클라이메터리 라이스라고 하죠. 좌측이 호흡률이고 우측이 저장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확한 후에 이게 호흡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되는 이런 것을 호흡률 급상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약간 과실채소가 이제 미숙 단계였고 이걸 지나게 되면 이제 과숙 단계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숙성이 되는 이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채소는 이러한 미숙 단계, 호흡률 급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수확을 했다가 해서 저장했다가 충분히 익게 되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과실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과, 배, 바나나, 망고, 살구, 귤, 복숭아, 토마토, 아보카도 이러한 그 농산물의 경우는 약간 그 숙성이 된 완전 익기 전에 따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익게 되면 조절시키는 거죠. 특히 바나나를 보면은 주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멕시코 이런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과수 현상이 급격하게 즉 호흡률 급상승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이 미수 단계 수확을 해서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이러한 그 숙성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비를 하는 이런 과실에 해당되죠. 망고라든가 살구라든가 복숭아, 토마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호흡률 급상승에서 숙성이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과, 배, 바나나, 망고, 살구, 귤, 복숭아,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저장 기간이 좀 지날수록 이 단맛이 증가하겠죠. 사자마자 먹는 것보다는 냉장 보관하면서 그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서 호흡률하고는 관계없이 일정한 호흡률을 보여서 그 변동이 없는 이런 과실들을 우리가 호흡률, 비호흡률 급상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 자몽이라든가 레몬, 파인애플, 수박, 체리, 포도, 딸기 이와 같은 경우는 호흡률 급상승이라지 않기 때문에 약간 덜 익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숙이 된 상태에서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호흡률 급상승이라는 것들은 약간 미숙한 상태에서 수확했다가 호흡률 급상승을 이용해서 판매 직전에
이런 호흡력 급상승을 이용해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판매하는 것이 맞고, 자몽, 레몬, 파인애플, 수박, 체리, 포도, 딸기는 미숙한 상태에서 따게 되면 절대로 숙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에서 완전히 숙성이 될 때까지, 완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호흡률 급상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판 우유,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보통 이제 시유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시티밀크라고 합니다. 농가 시골에서 젖소를 길러서 우유를 수확한 다음에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유를 우리가 보통 시티밀크, 우리는 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우유를 생산하는 이 젖소를 보게 되면, 젖소는 보통 생후 14개월이 되면 인공 수정을 하게 됩니다. 한 1년 2개월 정도 키우게 되면 다 자라기 때문에 이때부터 젖소는 인공 수정을 통해서 정화제를 임신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1년 2개월 지나면. 젖소는 항상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런 포유동물은 출산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젖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젖소의 경우도 인공 수정을 통해서 수정이 되고, 출산한 후에, 새끼를 낳은 후에 약 305일 정도, 즉 젖소의 임신 기간은 280일입니다. 인공 수정을 통해서 착상이 된 후에, 수정이 된 후에 280일 이후에 출산하게 되죠. 출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그 착유 기간은 305일 정도 착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유 기간이라고 해서 휴식 기간이 있는 거, 휴양 기간이 있는 겁니다. 착유가 끝나자마자 또 인공 수정을 해버리면 젖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달 정도 휴식 기간을 주는 거죠. 2달이 지나면, 착유 기간이 끝나고 나서 2달 지난 다음에 다시 인공 수정을 또 해서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 착유 기간을 계속 거치는 거죠. 보통 젖소의 수명이 한 20년 된다고 하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출산과 착유를 거치면 대부분 도살을 합니다. 도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출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우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도축해가지고, 이 도축된 암소 고기는 냄새나서 못 먹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햄버거, 패티라든가 미트볼, 여러 가지 조미료를 집어넣고
만든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젖소 중에 숫소가 나오면 이것은 거세를 시켜서 고기를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류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육류를 구분할 때 특히 이제 소고기를 구분할 때 한우가 있고 유가 있고 수입육, 수입육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뭐 한우는 설명할 필요 없고 유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젖소 고기를 유구라고 합니다. 이걸 한우로 팔아서 안 되죠. 대부분 이 젖소가 출산을 하게 되면 순놈은 거세를 해서 결국 고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구로 쓰는 거죠. 우리가 먹는 고기 중에 대부분이 유구라고 보시면 되고 7년, 10년간 젖을 짜고 난 이 젖소 고기는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목장에 있는 이 젖소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끝나고 즉 출산이 끝나서 착유하는 그러한 젖소라고 보시면 돼요. 젖소 한 마리당 1년 동안 우유 그 생산량을 보게 되면 약 5,000kg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5톤 정도를 젖소 한 마리가 많은 양의 이런 우유를 생산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시우 형태, 치즈, 요구르트, 분유 여러 형태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모유하고 우유의 그 성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표에 나와 있듯이 모유와 우유의 차이점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 그 말에서 얻어지는 유가 있고 버팔로, 그다음 염소라든가 양에서 얻어지는 유류의 그 성분비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 우유와 비교를 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크게 차이 납니다. 모유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1.2%, 우유는 3.5%를 보이고 있어요. 단백질이 우유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카보하이드레이트. 여기서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은 유당을 얘기합니다. 유당. 그러니까 락토스를 얘기하는 거죠. 유당을 보게 되면 모유는 대략적으로 7% 정도가 되고 우유는 4.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에 비해서 모유가 훨씬 더 끈적거리고 단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알 수 있겠죠. 유당은 다른 당에 비해서 상대적인 감미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유를 마셨을 때 단맛을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모유와 우유의 성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이 단백질 함량과
유당 함량의 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젖소가 이제 사육이 되면 아침마다 농가에서 젖을 짜게 됩니다. 젖을 짜게 된 이러한 가공 전의 우유를 우리가 원유라고 불러줘요. 원유. 로우 밀크라고 합니다. 이 원유 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도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병원성 미생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패 미생물도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소도 들어있습니다. 농가에서 아침에 이 젖소의 유방 부위를 깨끗이 청소할 수가 없죠. 청소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젖소도 이제 바닥에 누워 자기 때문에 그런 유방 부위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고, 특히 병원성 미생물을 비롯한 많은 미생물들이 원유 속에 혼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젖소에서 얻어진 원유가 이렇게 모아지면은 아침마다 지휘차가 옵니다. 냉장 온도로 보관이 가능한 지휘차가 와서 원유를 회수를 해서 우유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우유 공장에서는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필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죠. 털이라든가 또는 오물 덩어리를 제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미생물을 사멸하는 거죠. 여기에 미생물을 사멸할 때 우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도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유의 살균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의 살균법은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식품 미생물, 즉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사멸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살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가공식품처럼 고온에서 장시간 살균하게 되면 열에 민감한 영양소의 파괴도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풍미, 맛과 냄새와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호성이 현저히 떨어진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하도록 이러한 조건에서 살균하는 방식을 우리가 시유의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온 살균법, 두 번째는 고온 순간 살균법, 세 번째는 초고온 순간 살균법.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온 살균법을 다른 말로 LT, Low Temperature Long Time 살균법, 다른 말로 패스처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고온 순간 살균법은 High Temperature Short Time 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초고온 살균법은 울트라 하이 템퍼리처 타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 살균법은 60 내지 65도씨에서 약 30분간 살균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고요. 고온 순간 살균법은 80 내지 85도씨에서 약 15초간 살균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5에서 138도씨,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1 내지 2초간 살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왜 이와 같이 시판되는 우유는 이러한 부분적인 이러한 살균 조건에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가공식품, 주로 이제 캔 제품이나 또는 그 파우치 제품에 식품을 담고 실링한 다음에 이제 살균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참치 통조림이라든가 꽁치 통조림, 뭐 여러 가지 캔 제품이 있고 또 파우치 제품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가공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120도에서 30 내지 40분간 살균하는 조건으로 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하게 되면 모든 미생물이 다 사멸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공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고 판매할 때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거죠. 물론 캔이나 파우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살균 조건. 온도는 같지만은 결국 캔이나 파우치에 담기는 식품의 양이 많아질수록 살균 시간은 길어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살균 시간이 짧아지는, 이런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건 실험을 통해서 살균하고자 하는 캔이나 파우치 제품의 살균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공식품은 120도에서 이렇게 장시간 하는데, 지금 시판된 우유를 보면은 60 내지 65도에 30분, 80 내지 85도씨에서 15초, 135에서 138도씨에서 1 내지 2초간, 상당히 그 낮은 온도에서 짧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시키는 조건이고, 이 가공식품의 살균법은 뭐 병원성 미생물은 당연한 거고, 플러스 식품 미생물도 다 사멸시키는 이러한 조건으로 살균 조건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성 미생물하고 식품의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이러한 식품 미생물의 특성, 즉 생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뭐 상식도 아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자와 상어가 1대1로 싸움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 것이야 하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 우문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어디서 싸우냐가 중요한 거죠. 땅에서 싸우면 사자가 상어를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바다에서 싸우면 상어가 사자를 당연히 이기겠죠. 1대1 정도 아닙니다. 바다에서 사자 10마리하고 상어 1마리가 싸워도 상어가 이기겠죠. 반대로 땅에서는
상어 10마리가 사자 1마리, 100마리도 사자 1마리를 못 이기는 거죠. 어느 조건에서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이 병원성 미생물, 이질이라든가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파라티푸스, 이것도 병원성 미생물이 있고, 또 식품 미생물은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있고, 또 부패에 관여하는 이러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병원성 미생물은 주로 서식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동물 체내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 체내가 이 병원성 미생물의 주 서식지입니다. 식품 미생물은 장류 만들 때 관여하는 곰팡이라든가 세균, 또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 곰팡이, 효모, 전부 다 얘들은 식품이 주 서식지입니다. 그 얘기는 주로 서식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잘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자가 가장 힘을 쓰는 거고,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상어가 바다에서는 힘을 갖듯이 동물 체내에서 번식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은 동물 체내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항생제라든가 잘 안 듣습니다. 또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은 식품에서 잘 안 죽습니다. 반대로 이런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에서는 쉽게 죽습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품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러한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동물 체내에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자와 상어의 예를 들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병원성 미생물들은 동물 체내에 오면 잘 안 죽기 때문에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식품, 여기에 우유라고, 우유도 식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이 식품에 존재할 때는 이렇게 쉽게 죽는 거죠. 이런 살균 조건에서도 금방 죽습니다. 반대로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은 식품에서는 잘 안 죽지만 사람을 비롯한 동물 체내에 들어오면 주로 이제 위산에 다 죽어버려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속에는 많은 종류의 이런 식품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거죠. 공중에 낙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찬이라든가 끓여놓은 찌개 같은데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 미생물을 먹어도 위에서 다 사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 속에 존재하는, 우유가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 속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공식품의 살균법을 따라야 돼요. 이런 가공식품의 살균법을 따르게 되면 냄새와 맛과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할 조건을 가지고 살균 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이 우유를 통해서 섭취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은 다 사멸시키고 식품 미생물을 사멸시키면 좋은데 맛과 냄새, 결국은 색깔이 변해서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얘는 사멸을 못 시키고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할 조건인 이와 같은 저온 살균법, 고온 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인 이러한 시위 살균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병원성 미생물만 살균시키는 부분적인 살균을 통해서 시유를 만들어야지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60 내지 65도씨 30분 병원성 미생물은 사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청국장 만들고 또 일본의 낫또를 만들 때 대두를 삶은 다음에 고철균이나 낫또균을 접종시켜서 발효시킬 때 60 내지 65도씨에서 잘 자라는 것이 바칠러스 서브틸리스 같은 또 바칠러스 낫또와 같은 이러한 세균들은 이 정도 온도에 죽는 게 오히려 잘 자라는 최저 온도예요. 전혀 다른 거죠. 이 같은 병원성 미생물은 60 내지 65도씨에서 죽는데 일반 식품 미생물은 죽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더 잘 자라는 최저 온도라는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시유를 살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살균 기술과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중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이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이와 같은 용기에다가 우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저어주면서 대략 60 내지 65도씨에 되도록 중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원성 미생물이 다 사멸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은 우유를 먹었을 때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식품 미생물은 살아있지만 위사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이 80 내지 85도씨로 긴 이러한 그 관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80 내지 85도씨에 물이 들어가고 물론 뭐 그보다 높은 온도에 물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원유가 들어가서 열기환이 돼서 15초간 살균하도록 원유가 80 내지 85도씨가 올라가도록 얇은 이런 막을 만들어서 열기환을 순식간에 시켜서 이런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거죠. 그 다음 130 내지 138도씨도 마찬가지로 1, 2mm의 얇은 열전도가 좋은 얇은 금속판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135도씨의 스팀을 사용합니다. 스팀의 온도는 압력에 따라서 100도씨도 만들 수 있고 120도, 130도, 140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기체인 이러한 스팀이 액체인 물로 바뀌면서 막대한 양의 응축 잡내를 내놓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순식간에 냉장 온도에 있는 원유가 순식간에 135도로 살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정해져 있다면은 원유의 유속을 조절함으로써 1.2초, 1.3초를 살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중탕하는 방식이었고 현재는 전 세계가 초고온 살균법으로 살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스테르 유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1980년도에 창업이 돼가지고 파스테르 유업의 창업자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 과거의 방식대로 살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창업한 회사가 파스테르 유업이죠. 그 후에 여러 번의 부도를 거쳐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현재는 전혀 다른 회사가 이 파스테르 유업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살균 공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죠. 토양에도 존재하고 이런
호수에도 존재하고 바닷물에도 존재하고 공기 중에도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퇴비라든가 또는 이 배설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미생물을 다 배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 생물학과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미생물에 대한 수업을 다 하고 있고 또 의대라든가 간호대에서는 이제 병원성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는 뭐 토양 미생물이라든가 또는 수질에 있는 물속에 있는 미생물은 뭐 환경공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식품 관련 학과에서는 식품의 이 발효에 관여하거나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이제 배우게 되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식품 미생물학입니다. 또는 이제 식품을 매개체로 해서 그 전염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을 매개체로 전염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식품 위생학에서 일부 배웁니다. 식품을 통해서 전염되는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을 일부 배웁니다. 또 배우는 과목이 뭐냐면 식품을 파는 곳이 이제 대중음식점, 일반 음식점 영업도 있고 단란주 영업도 있고 유흥주점 영업이 있죠.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도 있고 단란주점 영업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유흥주점 영업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식품 위생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술을 팔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술과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그 전염되는 이러한 전염병은 아니고 그 성병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우리가 식품위생학에서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식품 관련 학과에서는 식품위생물학, 식품위생학을 통해서 식품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아까 상어하고 사자를 설명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이제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 미생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결핵 같은 경우 지금도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완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젖소가 결핵에 걸렸거나 복균자일 때, 복균 상태일 때 이 젖소에 젖을 통해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병원성 미생물이 동물 체내에 있게 되면은 소변과 대변 또는 이러한 젖을 통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장에 가면 또는 농가에 가면 이 젖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방금 짠 젖을 먹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적인 살균을 한 다음에 마셔야지 방금 짰다고 해서 그 안전성이 확보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결핵균이 그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결핵에 걸려서 또 그 밖에 질병이 걸려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경우는 주로 이 결핵균이 검출되기 때문에 살균한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오염의 지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이 얘기는 뭐냐면 가공식품에 우유를 비롯한 가공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검출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성해야 된다. 음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리도 양성은 있다는 얘기죠. 양성이 나오면 이것은 불량식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든가 아니면은 재처리 공정을 거쳐서 대장균이 음성이 되도록 제조한 다음에 출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대장균을 오염의 지표로 삼았을까? 대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에 존재하는 큰 창자죠. 그 속에는 주로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각종 세균들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만든 다음에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체크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대장균을 검출을 가지고 결국은 그 유무를 가지고 오염의 지표를 쓰는 거예요.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얘기는 가공식품에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분변, 대변이죠. 이 분변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을 통해서 나오기 직전 대장에 있는 변을 분변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변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굳이 따진다면요. 이 대변과 가공식품이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 대장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검출된다는 것은 동물의 분변과 즉 대변과 직간접적으로 이 가공식품이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접촉이 일어났다면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음성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검출돼서는 안 되죠. 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 또 대장에 사는 다른 세균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대장균군이라고 합니다. 얘들의 주로 서식하는 장소가 동물 체내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서는 쉽게 죽어요. 그래서 60 내지 65도씨 3, 40분 80 내지 85도씨에서 15초, 아마 100도씨 물에서는 한 2, 3초면은 사멸됩니다. 그 대장균이 있는 또 대장균군이 존재하는 이런 식품의 경우는 한 번만 끓여주면 다 사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액상은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컨트롤하는 데 쉬운데, 반고체 식품이나 분말 식품의 경우는 살균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료의 취급부터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이 검출돼서 식품 원료 또는 식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가공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공식품의 저장 원리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